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50대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지명됨으로써 보수 미래를 짊어진 구원투수로 등판했는데요. 여상훈 변호사님과 한동훈 정치가 몰고 올 효과, 과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동훈 전 장관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예. 이것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라고 여기서 21일에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20일부터 19일부터죠. 본격적으로 이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발언들을 했어요. 했죠. 세기를 만들겠다. 몸을 사리지 않겠다. 경험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20, 21일 조사한 것은 이미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을 전제로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했지 않겠나 이렇게 그렇죠.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조사를 했어요.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대통령 적합도 이 조사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45%,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1%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오차 범위 내기는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이재명을 뒤집는 선두로 나서는 경우는 지금 처음 아닙니까? 지난주에만 해도 한 몇 프로 차이로 한동훈 장관이 조금 처져 있었죠. 한 3, 4%인가? 갤럽 조사한 12월 8일자로 나온 것은 19대 16이었습니다. 지금 뭐 동등도 아니고 추월했습니다. 이제. 추월을 해버린 거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오차 범위 내라 그러지만은 아무리 오차 범위 내라 그래도 뭐 거의 동등하거나 앞선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의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정치를 하리라고 생각은 했지만 아직 그 본격적인 등판이 이루어지게는 사람들이 아직 그 긴가민가 그 하는 면에서 그 대통령 적합도라든가 여기서 많은 점수를 줄 수는 없어요. 뭐 이렇게 말만 있다가 그 물러나 버리면 이거는 자기 그 희망이 전혀 실현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등판이 거의 확실시 되었고, 그러다가 어제 이제 등판했죠. 그러니까 그런 또 그다 이벤트 효과, 그것도 컨벤션 효과라고 그러죠. 컨벤션 효과입니까? 그런 컨벤션. 효과가 합쳐져 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추월해 버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컨벤션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뭐 아직은 모르겠고, 근데 한동훈 장관이 진짜 정치판의 새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어떤 인요한 위원장 같이 어떤 혁신적인, 물론 결국에 와서는 그 공천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인물을 많이 등판시키고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냐, 이게 계속적인 어떤 지지도의 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다음 그게 실망으로 바뀔 때는 급전직하할 수도 있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를 비교했단 말입니다. 전에 갤럽에서 하는 것은 다자 대결입니다. 다자 비교예요. 그래서 각자가 알아서 생각하는 대통령감. 그렇죠. 근데 이거는 딱 두 사람만 비교를 하는 처음이죠. 예전에 주관식이었고, 예를 들면 이번에 객관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1번하고 2번 중에 어느 걸 체크할래. 그런데 이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장관을 비교한다는 건 있죠. 어떻게 보면은 뭐 양쪽을 맹종하는 사람들은 관계없고 중도 이런 쪽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선과 악의 대결, 또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말하면은 어떤 국가의 권력을 등에 업은 검찰 권력과 그 어떤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대결, 이런 구도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대비 효과라고 우리 미술에서 그 뭐 빨간색 옆에 파란색인가 하여튼 색깔이 더 드러나듯이 한동훈 장관이 드러나는 순간에 사람들이 인식은 안 해도 무의식 중에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장관이 수사한 건 아니지만
조사를 받았던 지휘를 좀 했다고 봐야죠. 예, 법무장관이니까 보고를 받고. 그러니까요. 범죄인 아니냐. 예. 이렇게 딴 사람이 비대위원장하고 이게 카운터 파트가 뭐 보통의 정치인이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범죄에 관해서 생각 안 할 건데 예. 한동훈 장관이 카운터 파트가 되는 순간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지금 사법 리스크 예. 재판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대통령 적합도라 그래요. 물론 정치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한테 계속 여러 대통령이 사실 뭐 부패라든가 범죄로 예, 나락의 길을 걷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대통령이 정치력도 중요하지만 좀 도덕적이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장관의 카운터 파트가 되는 순간 이분은 도덕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게 반영돼 가지고 이렇게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도 추월 동등이 아니라 추월까지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특히 이제 관심을 끄는 것은 예.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급히 투입된 것은 총선을 이기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선이 어떠면 그럴 리가 없죠. 네. 그런데 총선을 지금 승부를 좌우할 곳은 수도권이에요. 네. 그래서 수도권이 어떻게 나왔냐 늘 관심은 여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충청도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이죠. 나머지 지역은 비슷하고 이 수도권에 워낙 의원들이 몰려 있으니까 121석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반이 몰려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대통령 적합도에서 서울은 50대 35, 예. 15%나 앞서버리고요. 예, 예. 인천 경기는 원래 예. 이재명 텃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동경길부터 뭐 40대 예. 한동훈, 예. 이재명 47, 예. 거의 비슷하게 예. 여기도 오차 범위에 뭐 거의 들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정도로 지금 잘 나와 있는 상황이고 수도권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특히 서울의 경우는 뭐 15%면 그러니까요. 압도적 아닙니까? 예.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이 과연 얼마큼 그렇죠. 한동훈을 지지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중도 확장성이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한계가 있다. 네. 그런데 이번 조사를 보니까 중도층에서는 41% 한동훈. 네. 아주 박빙입니다. 이재명은 40. 그래도 1% 어쨌든 예, 예, 앞선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도 먹힌다. 네. 그러니까 그 중도층이 사실 지금까지 갈 길을 잃어버렸었어요. 예, 갈 길을 예. 잃었죠. 왜냐하면 이재명은 싫은데 예. 중도층이 그렇다고 국민의힘 쪽에 윤석열 대통령을 봐도 김건희 리스크라든가 예, 그런 게 있죠. 여러 가지로 대통령을 또 지지하기도 싫단 말이에요. 예. 대통령 지지를 싫은 게 어디로 영향을 미치냐면 국민의힘 지지도까지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사실 뭐 앞으로 등단해가지고 투구를 본격적인 투구를 시작할 때 예. 어떤 흠이 드러날지 그건 모르지만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의 여러 가지 스탠스, 태도, 언행 예. 이런 걸 보면 도덕적으로 뭐 큰 문제는 안 보였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사실 정치를 이번에 처음 한다 하지만은 예. 여의도 문법에는 익숙해져 버렸어요. 예, 그렇죠. 어느 1년 정도. 4개월, 5개월 동안 워낙 시달려가지고 예. 뭐 이모 고모 문제부터 해가지고 예.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가져오는 신선함, 예. 송영길 전 대표는 심지어 어린 뭐 것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어린 놈, 예. 뭐 그렇게 막말을 했죠. 예, 그런까지 할 정도로 건방진 놈 그걸 오면서. 좋은 말로 하면 신선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지형이 지금 노인층에서는 국민의힘 지지, 그다음 40대 50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 그런데 20대 30대가 문제인데 아주 팽팽합니다. 그런데 20대 30대가요. 우리가 얼마 전 우리 대학 다닐 때 8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운동권이 대학을 거의 좌지우지했고 그렇죠. 예. 운동권이라는 건 그때는 좌파, 네. 그다음 종북 했는데 90년대 후반 넘어가면서 어떤 실용주의적인 예. 기풍이 대학을 거의 학생회장도 그래서 무슨 이념 투쟁하는 회장보다는 어떤 학생들 복지를 힘쓰겠다. 예, 예를 그게 들어서 제일 중요하죠 지금. 구내식당 밥값을
낮추겠다. 예. 이런 식으로 20대, 30대는 있죠. 이제는 이념에 어떻게 끌려가지 않겠다. 실리, 내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더 많은 층이 20대, 30대가 돼버렸단 예. 말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뭐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엘리트의 길을 걸었고, 그 다음 국회에서 답변을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만은 아주 합리적이고, 말이, 예. 그 말이 뭐 틀리든 맞든 간에 논리적이고, 예. 영어로 말하면 메리토크러시, 그러니까 능률주의. 네. 예. 젊은이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공정, 그러니까요. 능력. 예, 공평해야 되고 우리 예. 젊은이들은 공평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 볼 때 이재명 대표라든가 지금 송영길 전 대표라든가 이 사람들은 어떤 80년대의 운동권의 어떤 무조건적인 그 지지에 힘입어 가지고 아주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은 부패하고 기득권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념적으로 어떤 국민의힘이 앞서 있다. 이것만 계속 내세우면서 지지를 흡수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의 등판으로 능률주의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실적주의는 투명해야 됩니다. 네. 네. 실적주의가 불투명하면 이거는 실적주의가 안 되죠. 그래서 일종의 실용주의죠. 예, 실용주의죠. 그래서 이 2030이 지금 서울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 예. 이걸로 갔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같이 조사한 게 호감도 조사가 있습니다. 네. 호감도고 뭐 적합도는 거의 엇비슷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차이들이 있기는 있어요. 네. 이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한동훈이 47 그리고 이재명이 42 여기도 뭐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호감도 면에서도 한동훈이 앞서 있는 것이고 여기도 똑같이 서울을 보면은 네. 한동훈 54 이재명 35, 19%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천, 경기는 아직까지는 민주당 야세가 네. 좀 강한 것 같지만 서울의 경우 얼마 전 이 국민의힘에서 49개 지역이거든요. 네. 49석이죠. 네. 6개뿐이 당선이 안 되고 3개 정도가 약간 뭐 우세한 정도다. 예. 당선 가능성은 6개고. 예. 그랬는데 지금 이런 조사들을 보면은 서울 지역에서는 꽤 민심이 이동이 있었구나. 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호감도나 뭐 적합도 차이는 뭐 거의 없죠. 지금 5% 예. 4% 차이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이 호감도, 적합도는 뭐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예. 정치 경험이 풍부해야 되니까 그 45대 41 맞다는데 사실은 호감도는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한동훈 장관이 훨씬 우세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한 5%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예. 이거는 아직도 양쪽 진영의 어떤 갈라짐이 명백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그 서울 지역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의 국민의힘이 참패하는 결과가 예측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47대 40이 나왔다는 건 있죠. 그러니까 호감도에서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된다는 게 아직 반영이 덜 된 거죠. 그리고 양극화 때문에 덜 된 거고. 그래서 이게 호감도를 도덕적인 면으로 가져가 버리면은 차이가 훨씬 더 나야 됩니다. 도덕적인 면으로.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저는 뭐 정치력은 모르겠어요. 정치력은 있겠죠. 뭐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지사도 하고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되고 경선 후보 됐으니까 정치력은 있을지 몰라도 어떤 도덕적인 흥결성 뭐 이런 걸로 볼 때는 이거는 비교가 안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정치에 지금 약간 지형 자체가 진영으로 딱 갈라지니까. 중요한 그래서 중도층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데 그러니까요. 한 30%씩 지지층이 있다고 보면은 한 40% 중도층이 그동안은 약간 민주당 쪽으로 기울였다가 지금 이 조사를 보면은 중도층이 상당히 다시 원위치를 했구나. 보수 쪽으로. 갈라졌는데 이쪽으로 더 많이 온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30 내지 35%는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바뀝니다. 이건 안 바뀝니다. 또 하나 이번 조사를 보면은 총선 가상 대결을 했던데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2%입니다. 이렇게 얻을 것이다. 이준석 신당이 9%,
이낙연 신당이 7%, 뭐 새로운 선택이 한 4%고 정의당이 아주 쪼그라져서 2% 됐는데 역시 이번 총선도 보면은 거대 양당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중대 역할을 스스로 했죠. 스스로. 최근에도 지금 하고 있지 계속 않습니까? 하고 있고 그다음 무슨 법안 통과시킬 때마다 정의당 요구 조건 좀 받아주고 그다음 법안을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시키고 뭐 지금 그 저기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였죠. 그건 마찬가지죠. 정의당 요구 받아주고 같이 그 들러리 서달라. 정의당은 50억 클럽은 특검은 좋은데 그 김건희 특검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그러면 김건희 특검 그 특검 자체 지명권을 정의당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원내 서너 석분이 안 되는 데다가 너대색인가요? 거기다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정의당이 계속 보여주면서 그래서 유호정 대표도 탈당했나요? 탈당했죠. 탈당은 안 하고 탈당하면은 금배지가 떨어지니까. 비례대표니까. 안 오고. 그 정도로 정의당이 사실은 진보를 정통 진보를 자처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행태는 더불어민주당의 구악적인 거기에 영합하는 그래서 그래도 원내 지금 의석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명무실해졌고 신당들이야 지금 이게 사실 전부 다 지금 그럴 것이다라는 거지. 실제 정치 세력으로 지금 형성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역시 그 양당, 거대 양당 체제로 갈 것인데 이게 2020년 총선만큼 일방적으로 원사이드로 가느냐 아니면 균형을 맞춰주느냐 이 문제만 남았죠. 그러니까 35대 32로 나머지 9, 7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이 소선구제는 오로나싱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 7% 얻어가지고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신당들이 지역구에서 아주 잘해갖고 정말 행여로 한두 석 얻을지 모르지만 결국 비례대표에서 이제 몇 석 얻는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구는 결국은 양당 체제. 양당 간의 맞습니다.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일종의 컨벤션 효과랄까 이런 것들이 크게 작동을 했고 한동훈 주가가 지금 팍 뛰어오른 상황 아닙니까? 상저가를 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느냐? 그러니까. 아니면은 또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들 또 뭐 말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추락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컨벤션 효과는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많이 가봤자 보름 아니면 한 달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뭘로 채워요? 자기의 실력으로 채워요. 실력. 맞습니다. 한동훈의 실력을 보여줄 때 새로운 정치, 새로운 카드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국민들이 그 지지가 그대로 굳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떠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선에 나오고 할 때 어떤 신선함 그리고 그 어떤 게 이렇게 뚜껑이 열리지 않을 때는 어떤 신비스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저 사람이 어떻게 이 무정치인이 아니니까 뭘 내놓을까 기대가 많이 했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참 정치력 부족, 소통 부족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어떤 신비로움 이런 게 아니 뭐 신비롭다는 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몰라서 신비롭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머릿속에 과연 정치인으로서 한동훈 머릿속에 과연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만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효과가 팍 나타나는 그게 거죠. 이제 컨벤션 효과라 그래야 되나 하는데 고 교수님 말씀대로 뚜껑을 열었는데 별거 없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아바타라고 판단된다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폭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시간에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은 이런 위험이 있다. 양날의 칼이다라고 제가 또 말씀드렸고 고 교수님도 아주 동의하셨는데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그 앞으로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어서 본인의 진짜 실력 지금까지는 뭐 법무장관이라는 그거 하나로 했는데 이제 정치인이 되지 않습니까? 진짜 실력을 드러낼 기회가 왔는데 잘해야죠. 그렇습니다.